안녕하세요. 남간사관어관입니다. 오늘은 호흡기 질환 세 번째 파트인데요. 금일 알려드릴 내용은 급성기관지염과 기관지 확장증, 그리고 결핵 등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수업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사항을 좀 알려드리면, 이 수업을 하면서 고민해봤더니 여러분이 이 영상에 있는 자료가 없어서 공부하시기 불편하셨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필요하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계정으로 이 수업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필요하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급성기관지염을 살펴보면 이름처럼 기관지에 생긴 급성 감염을 이야기해요. 정상은 이런 기관지를 갖게 되는데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기관지염 그림이에요. 지금 정상적으로 기도 통로가 이렇게 돼 있는데 굉장히 기도 점막이 비우돼 있고 이렇게 지금 뭐가 흘러나오죠? 점액이 많이 흘러나오면서 기도를 막게 되는 거예요. 염증 때문에. 그래서 염증으로 기도 점막이 비우돼 있고 점액, 그러니까 나중에 객담이나 이런 게 되겠죠. 이런 게 많이 흘러나오면서 기도가 좁아지는 게 기관지염이라고 합니다. 그게 급성으로 오면 급성기관지염, 만성으로 오면 만성기관지염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의 원인과 증상을 보시면 주 원인은 바이러스예요. 특히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적은 없습니다. 이 외에도 흡연이나 환경적 요인 등의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고요. 아동과 노인에게서 호발한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도 시험에 나왔던 적은 별로 없는 내용이에요. 증상으로는 감염 초기 물금 객담이 주 증상인데 점차 점액성이나 화농성으로 변한다고 하고요. 그림에서 설명드린 대로 염증이 발병되면서 점액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당연히 기침이 많아져요. 그리고 염증 부위에 자결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흉골 하부에 자결감이 있을 수 있고요. 이 외에 근육통이라든지 권태감 같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이제 이와 관련된 치료와 간호를 살펴보면 당연히 안정을 시키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면 빨리 낫겠죠. 그리고 호흡이 힘들기 때문에 좌위 반좌위를 취해주면서 호흡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2차 세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항생제 투여를 할 수 있어요. 특히나 노인 환자나 만성 감염자의 경우에는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의 경우에 염증이 악화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투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전 호흡기 질환 알려드리면서 대부분 수분 많이 먹으라고 알려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수분 공급을 충분히 하고 회복하기 위해 고열량 식이를 충분히 주는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흡연은 증상을 악화시키고 치유를 늦추기 때문에 금연, 당연히 끊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 기관지 확장증은 기관지벽의 화농성 감염으로 기관지가 영구적, 비정상적으로 확장된 상태, 기관지가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거고요. 그림을 살펴보시면 이게 정상이고요. 지금 이 그림이 기관지 확장증 그림이에요. 그림을 살펴보시면 직경 자체가 지금 정상적인 부분에 비해서 굉장히 커져 있잖아요. 그 외에도 기관지 확장증에서는 기관지에 있는 섬모가 손상되어 있고요. 기관지 벽 역시 손상되어 있어요. 이게 손상되어 있는 상황에 지금 보시면 점액도 굉장히 많이 흐르거든요. 직경 자체가 커져 있지만 이 점액이 계속 흐르면서 실질적인 공기의 통로는 좁아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점막 부분도 많이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혈액이 비칠 수도 있고 이런 걸 생각하시고 증상을 살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원인과 증상을 살펴보면 유전적 소인이 있을 수 있고요. 선천적으로 기관지가 약한 경우에도 당연히 잘 발생할 수 있겠고 반복되는 호흡기 질환에 의해서 기관지가 손상되면 올 수 있겠죠. 그리고 수술 후 부적절한 기도 관리도 원인이 되겠고 기관지 천식, 만성기관지염 역시 반복되는 호흡기 질환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아데노바이러스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호흡기 질환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전부를 통칭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증상으로는 당연히 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 청색증, 점액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만성기침이 오고요. 그리고 다량의 화농성 객담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이 부분이 좀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기관지 확장증에선 다량의 화농성 객담이 분비될 수 있구나. 조금 더 신경 써서 알아두시면 좋고요. 기관지 확장증 역시 만성 저산소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고상지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앞전에 알려드린 내용이죠. 이렇게 손가락 끝부분이 곤봉 모양처럼 여러분 시험에 곤봉지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만성 저산소증에서 초래된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호흡곤란이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피로와 허약이 있을 수 있고 기도 점막 부분이 손상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혈액이 비친 객담이 나올 수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 질환이 계속 악화되다 보면
기관지가 비후되면서 기관지 동맥이 손상이 될 수 있어요. 기관지 동맥이 손상이 되면 어떻게 되겠죠? 네, 객혈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지 확장증에선 객혈이 올 수 있다도 같이 조금 더 다른 질환과 차별화해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런 점액이 많이 분비되고 있기 때문에 기관지가 좁아져 있어서 쌕쌕거리는 천명음도 들릴 수 있겠다. 굳이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치료와 간호를 살펴보면 급성 악화 시기 동안에 감염을 치료하여 염증 반응을 최소화하는 게 좋고요. 당연히 호흡하기 힘들고 천명음이 들리기 때문에 기관지 확장제라든지 객담을 제거할 수 있는 거담제 그리고 항생제를 투여해서 염증을 최소화하면 좋겠죠. 기관지 내 분비물 이동과 제거를 위해서 체위배액 앞에서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수분 섭취와 가습기를 사용해서 분비물이 잘 배출되도록 도와주면 호흡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기도 자극을 줄이기 위해서 당연히 흡연 안되고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는 게 좋겠고요. 식이는 고칼로리 식이를 권장해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고요. 호흡기 감염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독감 예방접종 등을 권장한다는 이야기도 시험에 나왔던 적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폐렴인데 폐렴은 폐염증이 생긴 거예요. 원인이 세균이냐 바이러스냐에 따라서 세균성 폐렴, 바이러스성 폐렴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지 단순하게는 폐염증입니다. 그러면 원인과 증상을 살펴볼게요. 바이러스, 진균, 세균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연기의 흡입, 음식물의 기도 흡인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어요. 음식물 등의 기도 흡인으로 기인한 폐렴을 흡인성 폐렴이라고 합니다. 흡인성 폐렴. 그래서 따로 이런 폐렴도 있구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염증이 진행되면서 감염 부위의 혈류량이 증가해요. 그 염증을 빨리 치료하기 위해서 혈류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 부위로. 그러다 보면 폐 분비물이 증가하고 폐포와 세기관지가 삼출물로 인해서 폐쇄가 돼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호흡이 잘 안 일어나겠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폐렴은 특히나 노인에게서 잘 발생하는데 노인에게서 잘 발생하는 폐렴이 이 흡인성 폐렴이에요. 음식을 삼킬 때 기도로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연골이 하나 있잖아요. 딸깍 다치게 되는 연골 후두개라고 하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 녀석이 음식물이 들어갈 때는 자동적으로 내려와서 이 기도 부분으로 음식물이 못 들어가게 폐쇄하는 역할을 하는 연골이에요. 후두개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해 두세요. 근데 노인에게만 폐렴이 발생하냐? 아니죠. 어느 연령에서든 이완될 수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폐염증이 있기 때문에 흉통이 있을 수 있고요. 이 외에 오한, 열이 날 수 있죠. 그 삼출물로 인해서 기침, 호흡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보상하기 위해서 빈맥, 호흡곤란, 빈호흡, 그리고 노란 화농성, 묽은 점액성, 녹슨, 세핏의 객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앞전에도 알려드렸지만 노란 화농성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세균에 기인한 폐렴의 경우고요. 묽은 점액성 같은 경우엔 바이러스에 기인했을 때고요. 녹슨 쇠빛은 세균 중에서도 폐렴 구균에 의할 때 보통 녹슨 쇠빛이 나온다고 합니다.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진 않지만 나왔던 적은 있기 때문에 좀 구분할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외에 피로, 식욕부진, 무력감 등이 있을 수 있고요. 기자호흡은 호흡곤란이 심할 때 누워있지 못하고 계속 앉아서 호흡하는 거예요. 누워서는 호흡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호흡하기 쉬운 자세인 앉아서 호흡하는 그것을 기자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자주 등장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알아두시고요. 그럼 폐렴에 대한 치료와 간호는 어떤 것이 있을까 살펴보면 적절한 산소 포화도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면 산소요법을 적용할 수 있고요. 당연히 선행되어야 되는 게 기도의 개방이에요. 기도 개방이 당연히 유지돼야 됩니다. 초기 치료로는 광범위 항생제를 처방해요. 빨리 처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후에 세균 배양과 항생제 민감도 검사를 해서 적절한 원인균에 따른 항생제를 처방해 줘야 되겠죠. 호흡곤란 완화를 위해서 흡입기를 사용할 수 있고요. 필요한 관련 교육을 제공해서 잘 따르도록 해야 되고 객담을 묽게 하는 분무요법도 사용할 수 있겠죠. 발열이 있다면 열을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해열제를 투여할 수 있겠고 앞전 내용이랑 똑같은 충분한 수분을 제공하고 고열량 고단백식을 제공할 수 있어요. 그래야 빨리 회복할 수 있겠죠. 추가적으로 안정을 취하면서 충분한 휴식을 가져서 조용히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빠른 회복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이런 환경을 잘 만들어 줘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폐렴 끝났으니까 그 다음 질환을 살펴보면 결핵이에요.
여러분 시험엔 이 중에 결핵이 제일 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결핵은 결핵균에 의해서 생긴 전염성 강한 질환이에요. 이 결핵균의 이름이 마이코박테리움 튜버클로시스라고 해서 여러분 튜베르클린 반응 검사 뭐 이런 얘기가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튜버클로시스. 결핵균은 어떻게 생겼나? 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길게 생겼죠. 이렇게 길게 얇고 길게 생겼는데 이 길이가 길어봐야 5마이크로 정도밖에 안 돼요. 보통은 뭐 2에서 5마이크로 혹은 1에서 5마이크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작죠. 그러면 이 두께는 더 작겠죠. 뭐 0.2에서 0.5라고 하는 책들도 있어요.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 중에 떠다닐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세균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일단 여기서 숙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원인과 증상을 살펴볼 텐데 원인은 당연히 결핵균이라고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결핵균이 공기 감염을 통해서 전파되어 발생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핵균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 중에 떠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공기 감염을 일으킨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그래서 음압 격리를 하잖아요. 이런 것도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음압을 격리한다는 거. 이 환자가 있는 방의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안 돼요. 다른 환자들에게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압을 만들어서 다른 바깥쪽 공기가 이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만든 방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격리해서 그걸 음압 격리라고 합니다. 결핵균은 신체 어디서나 발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굉장히 공기를 좋아해요. 우리 몸에 공기가 많은 곳이 어디? 폐잖아요. 폐와 기관지 쪽. 그러다 보니까 기관지나 폐포에 가장 호발하는 거죠. 결핵균에 노출되었다고 모두 발병하진 않습니다. 평생 비활동성 결핵으로 체내에 잠복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자를 보통 보균자라고 할 수 있죠. 결핵에 걸리게 되면 증상으로는 전신적으로 식욕 부진, 그러다 보니까 체중 감소, 피로, 미열, 야간 발한 등이 와요. 그리고 저산소증이 있기 때문에 보통 창백하거나 이런 것도 다 증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어떻게 떠올리시면 좋으냐 하면 옛날 소나기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그 소나기에 여주인공 있잖아요. 여주인공이 결핵에 걸려 있는 소녀로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빼빼 마르고 얼굴이 창백하고 기운이 없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게 다 결핵의 증상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증상이 이 야간 발한이에요. 그래서 밤에 식은땀을 좀 흘리는 게 야간 발한이거든요. 결핵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에도 가끔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화농성 객담이 보통 나오고요. 악화되면 객혈을 하기도 함.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예전 영화들 보면 기침하면서 피를 토하는 장면 많이 봤잖아요. 결핵에서. 네, 객혈이 또 대표적인 증상이기도 합니다. 이제 치료와 간호를 살펴볼게요. 치료로는 항결핵제를 주면 됩니다. 결핵균이기 때문에 항결핵제를 줘야 돼요. 그리고 곰팡이균을 진균이라고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면 진균을 낫게 하려면 항진균제를 줘야죠. 항진균제. 그리고 바이러스에는 항바이러스를 주면 됩니다. 항바이러스 제제. 이런 식으로 항결핵제는 항생제랑 달라요. 항생제는 여러분 세균 감염에서 주는 거예요. 세균 감염에서. 결핵약은 항결핵제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1, 2, 3차로 분류하는데 여러분 시험에 2차, 3차는 안 나오기 때문에 1차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항결핵제 문제가 아주 잘 나오다가 중간에 안 나오다가 요즘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공부해 두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로 살펴보시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가 가장 대표적인 결핵약이에요. 이걸 다 같이 믹스, 그러니까 복합으로 병용요법으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이나가 있고 리판핀이 있고 피라지나마이드, 에탄부톨, 스트랩토마이신이 있는데 여러분 시험에는 이 약들의 부작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작용을 좀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이나, 리판핀, 피라지나마이드는 다 간독성이 있습니다. 보시면 간독성이 있죠. 그래서 결핵약들이 대부분 간독성이 있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굉장히 쉬운 부분이고요. 에탄부톨과 스트레토마이신은 간독성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S가 되겠죠. 이거를 좀 더 세게 발음한다 해서 X. 얘네들은 그 흔한 간독성이 없다. X. 아, 얘네들은 간독성이 없구나. X. 에탄부톨, 스트레토마이신, X. 아, 간독성이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아이나 먼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간독성은 알려드린 내용이고요. 이 외에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또 말초신경염이에요. 아이나 때문에 말초신경염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걸 또 치료하기 위해서 비타민 B6를 같이 먹일 수 있어요. 그게 비타민 B6가 피리독신이거든요.
같은 거예요. 피리독신을 먹일 수 있다는 게 또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예, 말초신경염. 리판핀 역시 당연히 간독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올 건 이거예요. 소변색이 바뀌어요. 어떻게? 빨간 소변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빨간색 소변을 보는데 그 원인이 리판핀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핵 환자에게는 알려줘야 돼요. 빨간색 소변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피라지나마이드 같은 경우에는 간독성 외에도 위장장애라든지 관절통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에탄부톨은 이 2로 시작하잖아요. 에탄부톨. 그래서 약간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시신경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시각 쪽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구나 하면 에탄부톨 딱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고요. 스트랩토마이신은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얘는 귀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독성이 있어요. 이독성. 그래서 어지러움이라든지 이명, 난청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이 외에도 신장 독성이 생겨요. 이게 S 발음이잖아요. 예. 신장 이렇게 해서 SS로 기억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귀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스트랩토마이신은 귀에 문제를 일으킨다. 이게 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런 부작용이 최근에 문제로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항교육제는 규칙적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게 좋은데 공복에 복용하는 게 효과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먹으라 그러냐면 이른 아침 혹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먹는 게 좋다.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규칙적으로 먹지 않고 띄엄띄엄 먹게 되면 내성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규칙적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되고요. 병합요법 아까도 알려드렸잖아요. 위에 알려드린 약들을 믹스해서 여러 개를 섞어서 먹어요. 최소 4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9개월 동안 먹어야 되는 약들입니다. 다 간독성이 있기 때문에 간에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중간중간 체크해야 돼요. 그게 SGOT, SGPT라고 그러잖아요. SGPT. 그래서 이걸 OTPT. 간 효소 수치를 보는 거예요. 이게 상승한다? 간에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왔던 적은 있습니다. 너무 어려우시면 공부하지 마시고요. 아시면 나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핵은 소모성 질환이에요. 앞전에 알려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고단백, 고칼로리식을 먹으면서 회복에 도움을 줘야 되고요. 비타민은 몸에 보통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비타민 B, C 섭취를 증가하는 게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약물의 균에 대해서 감염 억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보통 2주마다 객단 검사를 실시해요. 그래서 3회 객단 검사가 음성이 나오면 전염성이 없다고 판명을 합니다. 요 3회도 시험에 나왔었고, 그러면 드디어 격리를 벗어날 수 있어요. 격리 해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 시험에 좀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3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외에 객담을 뱉을 때 사용한 휴지는 소각 처리한다는 내용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기억해 두시고, 야간 발한 아까 분명히 있다라고 알려드렸죠. 심하면 의복을 자주 갈아입을 수 있겠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부 간호가 필요할 수 있다. 별다른 내용은 아니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가장 시험에 잘 나온다고 강조했던 위주로 먼저 외워두시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공부하실 분들은 좀 추가적으로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